매거진.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016년 2월 6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제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 구성원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로 꽃을 피울 텐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대한 전망도 아마 밥상 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2,467명이 참여했는데요. 1%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고요. 3%는 새누리당마저 제치고 제1당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고 4%는 그건 너무나 큰 꿈들이고 소박하기나마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은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92%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하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망이 매우 냉혹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지율 하향세까지 고려한다면은 국민의당 앞날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메틸 알코올에 급성 중독돼서 실명 위기에 놓였다. 네, 이 보도 조간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KBS와 인터뷰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시면서 그 심각성을 확인해 보시죠. 일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메틸 알코올인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알코올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일을 한 거죠. 자기 눈이 멀 줄도 모르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보수단체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쉬운 해고 반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던 시민사회단체에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명운동 중이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코피를 쏟는 부상도 당했는데요. 이 백주 대낮에 테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장 육성 민중의 소리에서 따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맞은 사람들을 데려가라, 때린 사람들을 데려가라고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한중 정상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강제로 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칼퇴근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 즉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여중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독일 유학파 목사인 이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목사 부부는 나무 막대와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된 만큼 새벽 일찍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겠으며 아침 9시에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귀성은 설 하루 전인 일요일 아침에, 귀경은 설 당일인 월요일 낮부터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오늘 방송 이후 2월 15일 화요일 새벽까지 쉽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재충전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요. 조선일보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반박하니까 박 시장이 침묵했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박원순 시장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후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을 향해서 언성을 높였다는 점, 이 점을 박 시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당시 정황을 소개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현기환 수석은 사과해야 한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아무 대꾸를 못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의 3번을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토론이 된 겁니다. 뭐 설전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그런 식의 지원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대통령께서 또는 국무총리께서 그 교육감님들이나 또는 시도지사들을 좀 전부 소집을 해서 좀 토론을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을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럼 누가 도대체 그 질책을 하고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어느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그야말로 그는 소설 같은 기사고요. 또 대통령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막 거기다가 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그거는 항의했고. 그렇게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나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선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고함을 질렀다. 국무회의가 국회 상임위 자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라는 건데 이 보도도 소설입니까? 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국회 상임위로 활용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정중하고 또 예의 있게 대통령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계신 자리인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 또 때로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라고 저를 그 법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대통령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저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는 일이다. 한편 현기환 수석은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놈은 잘라내겠다면서 현역 부적격자에 대한 경선 배제 원칙을 거듭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비박이 현역의 다수를 이루고 있지요. 이한구 위원장은 친박입니다. 네, 이한구 위원장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비도덕 때문에 생긴 비인기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낸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 그걸 갖고 시비를 붙어요?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뭐 이런 사람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상향식 공천도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이 세상에 매사가 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19대 국회 때 별로 할 일도 없이 세비만 축 냈다 하면 그런 사람 20대 국회에 추천할 수 없잖아요. 이한구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가 고집하는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비유하더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악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상향식 공천 취지는 좋지만 실천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즉각 이한구 위원장 등 공천관리위원을 집무실로 불러서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의견 조율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총선 예비 후보자 워크숍에 참석해서 공천 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천관리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조금 과장 왜곡 보도가 됨으로써 여러분들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황진아 총장 등 공천관리위원과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부 과장 왜곡 보도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우리가 수백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5처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현수막을 수천 장을 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천 룰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공천심사위원회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확정되어서 국민 앞에 공표된 공천의 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비박계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을 향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을 총괄 관리할 뿐이지 독단적인 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당규상 상향식 공천을 관철해야 하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측면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의 샌더스를 표방하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신랄하게 이를 비판했습니다. 여하간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이 한국 정치권에도 상륙한 셈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는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샌더스와 전혀 반대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샌더스가 0.2%포인트 차이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제2의 샌더스가 되겠다. 이거는 야권 연대 없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의석을 과반 밑으로 떨어뜨려 보겠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각오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 샌더스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라셨어요? 예. 왜냐면은 샌더스의 높은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첫 번째는 샌더스의 진보적인 정책 노선에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샌더스는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연대에 참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선거연대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지율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샌더스와 정반대고요. 그리고 또 선거연대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샌더스와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면서 샌더스의 지지율만큼은 담고 싶다. 이거는 마치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학생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 좋기만 바라는. 아니 샌더스를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정말 부럽다면은 샌더스처럼 진보적인 정책에다가 더 나아가서 과감한 선거연대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 이대로라면 샌더스 되게 어렵다 단정하시는 거예요? 예, 샌더스가 봤다면 굉장히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북한이 광명성 발사 예고 이틀 만에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까지 나서서 설득과 경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제재? 압박? 이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문제를 글쎄요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한 뒤에 지금까지 4차 핵실험 전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한 제재가 4개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특히 2093 마지막에 채택된 것은 3차 핵실험 때죠. 네.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예. 1, 2차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니 뭐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살았고 북한은 또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막지도 못한 제재 그거 하면 모르냐 하는 그런 생각일 거고 근데 지금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것이 유엔 제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미국이 한 발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결국 미국 뒤따라가는 건데 미국이 중국을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가지고도 거절당하고 온 마당에 이제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한다 칩시다. 네. 그 제재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를 했어요, 중국이. 예. 이거 북한이 굳이 그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한다면 제재할 법이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그건 사실은 허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미국이 서둘러 가지고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지 어떻게 로켓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변을 해가지고 미국이 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줬지만 이번에 중국이 처음부터 이거 인공위성 발사체라면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잘라버렸죠, 중국이. 그러니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현될 수 없는 그 위협이에요. 예. 지금 보면 글쎄요, 혹독한 대가라는 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물타기 한 유엔 안보리 제재 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글쎄요, 미국의 금융 제재, 일본의 어떤 독자적인 제재, 또 요즘 이 나오는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확성기 방송, 또 개성공단 축소나 혹은 폐쇄 이런 수단일 텐데 과연 이런 게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잘 아시지만은 95년부터 98년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네. 그때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시절을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거 한번 지나고 난 뒤에 미국이 우리 제재하면 우리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었지만은 이게 지금 금융 제재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그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 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북한 은행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 예금돼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죠. 예. 그랬더니 일본이 핵실험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재하면 더 세게 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7,000원 운전자 보험 그리고 월 10,000원 화재 보험, 설 연휴에도 언제든 상담받는다고 합니다. 설 연휴 어느 때라도 전화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또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먼저 무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칙을 한번 정하면 바꾸는 일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자, 환도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대통령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아플 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피를 토하면은 결핵 아니냐, 결핵? 결핵도 못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비춰지게 해서 되겠나? 모시는 사람이 말이야. 야, 환, 니도 목 아껴 쓰라. 목을 쓸 때가 따로 있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진실됐습니다. 붓글씨 잘 써서 진실합니다. 대통령 생일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정중하게 요구하는데 닥쳐. 지금 당신은 당대표 아니에요. 무슨 수라도 좀 써봐요. 야당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략공천 안 된다. 인재영입 그딴 거 없다.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무사태평하게 있어도 선거하고 개표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 있어요? 개표 때 이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말인가? 야, 환, 정말 궁금해? 개표 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환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옥신각신 해야 하는 캐릭터라도 거기까진 가지 말아야지, 환이, 안 그래?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사회자는 몰라도 된다. 너무 많은 걸 알면은 다친다. 야, 사회자, 자고로 노노에는 춘권 만두 부추전이면 청량음수 사이다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거 알아? 그런 말 들어봤어? 예? 춘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노노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춘권 만두 부추전을 먹어야 할 때는 청량음료 사이다를 마셔야 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두피의 이것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 의치과대의 니시무라 에미 교수 연구팀이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노화에 따른 탈모 원인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두피의 이것을 감소하는 것을 막는 물질이 나온다면 탈모 원인 근본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죠. 이제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개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피에 이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탈모가 촉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이고, 환희 오늘도 역시 빨랐네요. 정답 아십니까? 모든 남성의 고민이죠. 근데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거 해결은 그동안 잘 못했어요.
동물의 뼈와 피부에 주로 있고, 연골, 장기막, 머리카락에도 분포되어 있는 경단백질이죠. 물고기 비늘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자, 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정답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정답. 예, 하여간 이것이 부족해지면 매우 곤란해진다. 자, 정답은요? 쉬운 해고. 아이, 쉬운 해고라니요. 그게 무슨 물질입니까? 사장님들의 골칫거리인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지 않으면 사장님들 탈모가 와요. 야, 환. 국민은 너 때문에 탈모가 올 지경이야.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우리 당의 최고 존엄이신 대통령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듣지 않고 제 이속만 챙기는 진실하지 못한 당대표 때문에 탈모가 나신다, 이런 얘기예요. 노동개혁 입법도 선거 전략도 없을 무자인 저 성과자 당대표를 쉽게 해고할 수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야, 환, 네가 어떻게 하냐? 나 탈모로 고민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남자도 잘 못해. 근데 여성인 대통령께서 나 탈모하고 있어요, 환 너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저 성과 얘기하는데, 야, 네가 대구 경북 싸돌아다니면서 뭐 똥인지 말인지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야, 너 때문에 나야말로 탈모 걱정이다, 알아? 예, 그러면 쉬운 해고가 정답 맞구만. 아이, 그만들 하세요. 자, 이제 무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무 정답 하십니까? 바로 정답 가지 뭐. 콜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바로 정답 가실까요? 자, 정답은 콜트콜텍. 에? 콜트콜텍이라니요? 아니, 뭐 내가 일전에 극렬 강성 노조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해서 콜트콜텍의 예를 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 노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콜트콜텍 노조원들이 당사 앞에 몰려와가지고 뭐 천막치고 시위하고 있어. 정말 이 콜트콜텍은 말이야, 내 골칫거리야. 이거 뭐 사과할 수도 없고, 선거 앞두고 그냥 뭉갤 수도 없고. 정말 이 콜트콜텍 노조원들 뭐 생각하면은 뭐 머리털이 뽑힌다고. 예, 그니까 무 이제는 욕심이 없을 무가 되세요. 그건 뭐 무슨 소리야 그건. 예, 당대표 그만두란 얘기예요. 예, 2개월 있다가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뭐가 달라요? 문재인 봐요. 당 지지율 쫙 올려놓고 지금 딱 그만두니까 얼마나 폼나요? 총선에서 이겨도 져도 대선에서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무는 이겨도 져도 아웃 아닙니까? 뭐 쳐서 아웃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겼는데 왜 아웃이야? 예, 공천은 진실한 사람들만 받을 거니까, 또 선거에서 이겨서 배지를 달게 된 진실한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완구 시켜가지고 농간 피우겠다, 이 말인가? 예, 농간이라니. 진실한 사람이 공천되는 건데 어째서 농간입니까? 절차와 양식대로 해야지, 이 새끼야. 절차와 양식으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 무 당신인데 도대체 뭐가 나아졌어요? 야, 환, 너 이 새끼 옥상으로 올라와, 이 새끼야. 예, 오케이. 뭐해? 왜 문자를 보내고 난리야? 빨리 안 올라와? 예, 우리 친박 캠프에서는 싸우는 거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현기환이, 지금 현기환이한테 문자 보내고 있어요. 현기환이가 오면 저 대신에 싸워줄 거예요. 좀 기다려요. 뭐야, 이 씨발 새끼! 그만들 하세요, 좀. 아이고.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죠. 이 이물질이 말이죠, 족발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족발 많이 먹는 걸로만 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긍정의 마인드 가지시고요. 그 긍정의 바이러스 가족들한테도 나눠주세요. 예, 설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불편한 말들, 이것도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네, 콜로 시작하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여러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바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부터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좀 푹 쉬면서 예, 몸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리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몸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첫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절친인 최윤수 씨가 이렇게 발탁이 됐다. 이런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네. 그 최윤수 현재 이제 부산 고검 차장 검사인데요. 검사군요. 예, 검사입니다. 지금 현직 검사가 국정원 2차장으로 간 전례도 없고요. 예. 국정원 2차장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과 이제 분석을 담당합니다. 예. 국내 파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과 상당히 절친이어서 국정원을 통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총선 대선 관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정원 2차장 하면은 국내 파트 담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우병우의 절친이 갔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사실 검사 시절에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나오는 대로 수사했다. 네. 예, 이렇게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른바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을 못 달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가장 적임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라는 적임 아주 적확한 자리를 이제 찾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윤수 신임 2차장 같은 경우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그 검사장급으로 작년 연말에 승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이제 햇병아리 검사장이고요. 그리고 전임 김수민 2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지검장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다음에 이제 2차장으로 이제 발탁된 경우고 두 사람의 그 사법시험 기수, 연수원 기수를 비교를 해봐도 김수민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2기고 김수민 차장이 최윤수 차장이 22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10년 차이가 나는 매우 기수를 낮춰서 인사를 한 거고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84학번 서울대법대 84학번 동기고요. 연수원 기수는 다르지만 둘이 상당히 사석에서 말을 트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이제 두텁고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발탁될 때도 우병우 수석과의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최윤수 차장이 발탁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국정원이 야당 등 정부 비판 인사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 우리의 역사가 그렇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 직전에 이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잘 안 날 시점을. 본인들이 일단은 재발저려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떳떳하지가 못하고 약간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죠, 본인도. 이건 뭐 청와대부터 파견이 만연하니 파견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하여간 총선 국면 앞두고 이래저래 이게 좀 찜찜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입장 발표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설 귀성객들 맞이하느라고 아마 아직 좀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니터링이 안 된다면 한겨레가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기사를 힘을 줘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YTN과 SBS가 주요 격전지 4.13 총선 관심지역 판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약세, 열세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몇 군데를 이제 짚어보면 서울 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마포갑에서는 노웅래 더민주의원이 50.5%를 얻었습니다. 예. 안 전 대법관은 35.8%, 약 15%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오차범위 바뀌죠? 오차범위 바뀌죠. 네. 그리고 강승규 전 의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을 노 의원과 맞붙이면 48.3 대 37.0%, 11.3%포인트 앞서는데, 오히려 그 강승규 전 의원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안대희 전 대법관보다. 네, 그런 거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공정하게 경선을 했을 때 과연 마포갑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험지는 험지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노원병은 안철수 대표가 33.1%,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29.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 혁신위원인 이동학 씨가 1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3.1대 29.1%, 4%포인트 차이인데요. 이건 오차범위 안에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안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어떤 조사에서는 또 이준석 전 위원이 앞서는 걸로도 조사가 되고 말이죠. 역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려다야로 치러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경기 고양 덕양갑을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5.3%, 그리고 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은 37.3%로 여기서도 심상정 대표가 이제 앞서고 있고요. 우리가 대구에서 또 관심 있는 대구 수성갑이 있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이 50.1%, 김문수 전 지사가 23.8%,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제가 구경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 김부겸 전 의원께서 몇 년 동안 다져온 지역 기반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결국 까봐야 알지 않을까요? 일단 어쨌든 김문수 전 지사에게 있어서는 대구가 험지군요. 그렇습니다. 정통 TK 출신이라고 자부하던 김문수 전 지사인데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 더 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그 대구 동을 배신의 정치, 배신자로 그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은 50%를 기록했고요. 진박이라는 이재만 동구청장은 29.2%. 상당히 큰 차이로 이제 앞서가고 있고, 재밌는 결과는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그 응답자를 좁혀도 유승민 의원이 51.6%, 이재만 전 구청장이 37%로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박 마케팅이 안 통했다는 안 통했단 말인가요? 아직까지는 안 통하고 있습니다. 잘 안 통하고 있고요. 좀 몸이 좀 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망신스러운 그런 언사와 레토릭을 쏟아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흐름. 진박 진영 여러 가지로 긴장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설 연휴 여야가 오늘 서울역 등 각지에서 홍보물을 뿌렸는데 새누리당은 4쪽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2쪽. 다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하고 이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A4 용지 크기의 이제 4쪽짜리라고 하는데요. 앞에 표지에는 그 화재를 진압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을 이제 표지 사파로 이제 그려 넣었다고 하고요. 그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소방관과 경찰처럼 설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표지를 그렇게 장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대한민국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심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새누리당보다 크기는 작은데 12쪽에 달하는 홍보물을 찍었다고 해요. 표지에는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노인 부부 캐릭터가 이제 실렸다고 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 12쪽 가운데 그 절반 6쪽에 박근혜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 5가지를 적시를 했다고 그래요.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위안부 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가계부채 문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의 그 첫 페이지 소방관 사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사실 소방관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보상 체계를 손질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소방관 사파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만족할 만한 처우로 바뀌었는지 알겠습니다. 자, 홍보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12페이지짜리 홍보물에 발끈했다는 보도가 또 있거든요. 서로 발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씹었으니까. 불경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 5가지라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씹어도 되지만 최고 존엄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최고 존엄을 건드렸으니까. 네. 자, 정치바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인터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김원철 기자와 김지은 기자가 상암동의 그 롯데리아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뵙고요. 왜요?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무슨 인터뷰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점심 때 시간을 잡아서 이제 카페를 가려다가 아마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롯데리아에 가서 그 햄버거와 커피를 시켜서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뭐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자기는 염치 있는 보수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보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백남기 씨에 대한 어떤 그 경찰의 조준 물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못해서 그거 사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좀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잖아요. 그 박근혜 청와대 첫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안사 올통이라고 해서 당시에 서향희 변호사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청탁 이제 의혹들이 있다 많이 그랬는데 본인이 열심히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터질 수도 있는 일을 좀 막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했습니다. 사고가 터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잘 일을 좀 세게 해서 이 사고가 안 터지게 잘 예방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X파일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여쭤봤겠네요. 저희가 또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정윤회 씨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얘기는 얘기 안 하겠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바텐더 김원철 기자는 눈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써놨습니다. 눈으로 대답을 눈을 했다. 보면 알 수 있었다. 눈으로 답을 했다 이렇게. 그래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조응천 비서관이 말도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참 조금 캐릭터 자체가 재밌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했고 저희 정치바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윤 횟집 이런 이름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양반이 풍류를 아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아주 재밌는 분이군요. 사실 정치는요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 눈짓, 발짓, 손짓 전신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네, 예, 제가 후보였죠. 예, 잘합니다, 그거는. 네. 자,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지나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소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거 아프시면 안 되는데, 아프실 자격이 없는, 아프실 자유가 없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던 게 아니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 정웅재 기자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아주 민중의 소리가 만만한 언론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셨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법원에 나왔더군요.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자, 성년 후견인이 불필요하다. 이게 바로 신격호 회장의 입장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뉴스였는데 제가 방송을 못해서 좀 며칠 지난 뉴스지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뭐 오늘 소개를 드리면 가족 이야기니까 명절하고도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서 물론 화목한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 3일에 신격호 회장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뭐 다른 판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지금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걸 지금 왜 하냐면 신정숙이라고 그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죠. 여동생이 법원에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신청을 한 건데. 이 제도의 취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혹은 또 뭐 장애가 있어서 뭐 정상적인 그 판단을 못할 때 주변 인사들이 그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뭐 아파트를 팔게 한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제 그 완벽하지 못하다는 게 재판정에서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정숙이라는 넷째 여동생이 그 후견인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이제 신동주, 장남, 지금 이제 경영권에서 배제된 사람, 신동빈, 차남,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덕호 회장, 뭐 와이프 등등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그 롯데그룹 회장은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년 후견인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당연히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경영권을 동생으로부터 되찾아오려는 신동주 장남은 우리 아버지는 멀쩡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이 판결정이 법정 이후에 나올 때 신동주 이제 그 장남 측은 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건재하냐. 재벌음으로 진짜 걸어 들어가셔서 그 판사들 앞에서 자기 의견 다 개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 측 참관인은 봤더니 계속 횡설수설 하시더라. 같은 말 했던 말 반복하고 역시 제정신이 아니시더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나라의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졌어도요. 이거는 정말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냐 아니냐라는 걸 온 국민 앞에 재판정의 아버지를 세워서 자 과연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일까요? 이거를 지금 쇼하듯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족끼리 얌전하게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일인데 아무리 내 돈이 좋아도 아무리 경영권이 좋아도 이걸 지금 아버지를 놓고 장남은 봐라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지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는 게 맞지. 차남은 봐라 우리 아버지 횡설수설하고 있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성년 후견인 둬야지. 이게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이걸 뭐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저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한국의 이 돈, 재벌, 경영권 이런 게 끼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 왕자의 난이라고 이름이 붙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00년 3월 14일에 정몽구, 정몽헌 두 형제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이 비슷한 일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정몽구, 정몽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룹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룹 회장이 공동이다. 이게 이제 그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로 그렇게 된 건데요. 불안하게 동거를 하고 있다가 정몽구, 그 차남이죠. 그러니까 그 장남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몽구 회장이 먼저 칼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정몽헌 회장 편에서 정몽헌 회장을 가장 열심히 밀어줬던 이익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치. 그러니까 뭐 바이코리아 열풍도 일으키고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도 한번 가고요. 이랬던 사람인데요. 정몽헌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죠. 이 동생 정몽헌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형이 갑자기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기습적으로 전보를 시킵니다. 아주 그 변방의 계열사로요. 그러니까 적장에 가장 뛰어난 참모의 목을 쳐버린 거죠. 형이 먼저.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어쭈 이거 봐라 하면서 그 이익치 회장을 데리고 가회동 정주영 명예회장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정주영 회장, 명예회장이 구조조정본부에 내린 명령이 이익치를 다시 묵직시킨다. 그리고 정몽구 공동회장을 그룹 회장직에서 면직한다. 앞으로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경영에 전념할 것 하고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정몽헌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로부터 3일 뒤인 27일에 정몽헌 회장이 이제 내가 그룹의 단독 회장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하루 전에 정몽구 회장이 다시 가회동 회장 정주영 명예회장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단판을 짓죠. 그리고 26일 오후 2시에 현대자동차 홍보팀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다. 긴급한 기자회견이다. 그래서 어디서 여냐? 당연히 현대그룹 개동 본사에서 연다. 그래서 기자들이 쭉 가봤더니 현대그룹 개동 본사가 봉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 정몽헌 회장 측이 그룹 현관 정문을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봉쇄했냐 물어봤더니
보안 공사를 하느라고 봉쇄를 했다. 병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건데 그걸 또 보안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봉쇄를 합니다. 그 외부 스파이네요. 정몽구 회장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보안에 심대한 침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몽구 회장이 어디서 하냐면 조선호텔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 측근이었던 그 현대차 기획조정실장 정순원 그 조정실장이 문서한 되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탁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몽구 회장을 현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24일의 인사는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여기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탁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현대그룹은 뭐 정주영 회장의 한마디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사인이 적혀 있는 문서를 들이대는데 정몽원 회장 측에서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시 55분 한 3시간쯤 뒤에 현대그룹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 서명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 5시에 저희 정몽원 회장이 또 가회동 집에 찾아가셨거든요. 하셨는데 정주영 명회장이 그런 적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1시간 뒤에 다시 현대차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합니다. 야, 니들 지금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명을 부인해? 니들이 현대놈들이야? 서명이 여기 있단 말이야. 서명이. 이렇게 반박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밤에 정몽원 회장 측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이 정주영 회장께 맞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주영 회장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 회장의 사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못하니 이쪽에서는 되게 궁색해진 겁니다. 정몽원 회장. 그래서 밤에 어떻게 기자회견을 다시 하냐면 우리 그 정몽원 회장이 찾아가 보니까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그런 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손으로 크게 X자 표시를 하셨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명예회장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 변명이 여론의 지지를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그 새벽에 정몽원 회장이 이 모든 사건을 뒤엎는 한 수를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20여 명 정도가 사장단이 참석한 현대경영제협의회에 아버지를 끌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직접 끌고 나옵니다. 이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육성으로 발언을 하게 합니다. 정몽원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자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구는 자동차 그룹은 정몽원한테 준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뭐 이 사건이 뒤에도 좀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설명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현대그룹 그 당시 재계 1위였죠. 그 경영권이 좋아도 아버지한테 담판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이 서명으로 나는 살았다고 외치는 정몽구 회장도 가관이지만 그걸 반박한다고 그 전날 밤에 정몽원 회장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예회장께서 그런데 서명하신 적이 없어요라고 손으로 X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명예회장이 너무 연로하셔서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온 국민 앞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못 하셔서 손으로 X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연로하셔서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라고 발표를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셨으면 자식이 숨겨야죠. 자식이 숨기는 게 도리 아닙니까? 아무리 경영권이 좋아도요. 그걸 온 국민 앞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정말 이 폐륜 도독한 이 자식들의 경영권 다툼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요. 2013년 7월 1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지금 판례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정신 감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 지금 법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너무너무나 좋은 판례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격구 회장 사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신격구 회장 사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대한민국 법조 교과서에 오래도록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자식들이, 그 동생이 자기의 오빠를, 자기의 아버지를 한국 법조의 성년 후견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판례로 길이길이 남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법 교과서의 신격호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들이 낸 이 성년 후견인 제도 소송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정신병 여부를 놓고 치매 여부를 놓고 길이길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명예나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 기업의 창업이나 그런 것들을 보다도 아버지의 정신병, 치매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온 국민 앞에 중계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경영권을 가져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보고 치국 평천하 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금두절을 물고 태어났으면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좋은 집 있는 집 자식에서 태어났으면 최소한 싸가지는 있어야죠. 싸가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그 폐륜적인 자세는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뭐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이고, 참 사실 이완배 기자께 꼭 듣고 싶었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네요. 이게 일타쌍피군요. 롯데와 현대를 한꺼번에.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삼성 이야기인데 금수저들이 아니라 노동자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5일이죠. 5일에 노동부가 긴급하게 발표를 한 뉴스에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그냥 지금 읽기가 제가 좀 가슴이 마음이 좀 벅찬데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납부하는 그 부천 제조 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메틸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시력 손상을 입은 20대 청년이 4명이 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일단 이 직원들은 삼성전자 소속은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파견 노동자들이죠.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세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실명 위기입니다. 29세 남자분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실명 위기입니다. 20세 남자분이 있습니다. 시야 결손 증상이 있습니다. 현재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25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시력 손상 상태입니다. 저희 정웅재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 이 29세 여자분 두 눈 실명 위기를 당하신 이분은 작년 추석이 지나고 일을 시작을 해서 몇 개월 일을 안 하신 분입니다. 지금 집에서 거의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더 화가 났었던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로부터 이 사건이 발표되기 이틀 전이죠. 3일에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당신 국회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거의 편법적으로 이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을 하는 가장 악랄한 명성을 가진 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파견 노동자들이 가장 착취를 많이 받는 곳이 이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을 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 연설을 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4명의 젊은이들이 실명 위기, 거의 실명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상식이, 그러니까 적어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이야기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 특이한 상황에서만 파견법 노동자들을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상품 생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허가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하라고 지시를 한 그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이 사유들을 대충 적어내서 3개월, 6개월, 그리고 3개월 쓰고 한 달 해지시키고 다시 3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당 5,000원대 후반의 최저임금을 주면서 20대 파견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파견법 개정안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파견 노동자들이 확장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자가 피토하죠. 그렇죠. 이 파견 노동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그 사용을 하는 현장을 보면은요, 안전지침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거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안전의 혜택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긴 이번에 사고를 당한 20대 파견 노동자들이요, 제대로 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농도 메틸알코올 증기라는 게요, 이게 인화성 액체거든요. 예. 이게 여기에 노동자들이 노출이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 20대 청년 4명이 거기에서 메틸알코올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을 하는 겁니다. 주야 막교대로 일을 하는데 야간도로 일할 때도 시급 5,7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그 위험한 장소에 몰아넣는 일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과를 시키라고 역설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실명위기에 몰려있고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하는 이런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적어도 그 현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삼성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삼성이 한 일은 아니잖아. 삼성이 한 일은 아니고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삼성은 책임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삼성이 해준 건데. 그렇죠. 작년에 5대 그룹 청년 고용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이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디딤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천 명의 인턴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협력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에 채용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제 일정 기간을 거치면 삼성 협력사 직원이 아니라 삼성 본 계열사에 취업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아니, 삼성 협력사에 채용을 시키겠다는 건데 삼성 협력사에 채용을 시키는 걸 삼성 니들이 왜 발표를 해? 왜 니들이 발표를 해? 니들이 청년 고용 늘린다고 왜 발표를 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협력사에 취업시키는 게 내가 취업시켜주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협력사에 취업시켜줘도 그건 삼성의 청년 채용 계획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 채용할 때는 협력사는 내가 채용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 협력사에서 사고가 나면 협력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고, 이게 설득이 되는 이중적인 태도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생색을 낼 때는 협력사는 우리 회사랑 똑같은 회사야. 협력사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나 알 바 아니야.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협력사를 그렇게 부려먹고 협력사에 하청을 주고 단가를 후려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재벌들의 모습도, 박근혜 대통령의 후한무치한 발표도 너무너무나 화가 났는데요. 이 뉴스를 접한 노동건강연대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이제 브리핑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는 있는가? 20대 청년들이 유해 물질에 눈멀게 되는 상황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이 자신이 추구하는 노동계약이 가져올 지옥의 단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한 제품 생산의 비윤리성,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 침해 여부를 일제히 확인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는 계신 겁니까? 알고는 계신 겁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0대 꽃다운 청춘의 한 여성 노동자가 두 눈 실명 위기에 처해서 하루 종일 울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듬어야 될 국민입니다. 제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돈이 없으면 진실도 없고 진실이 없다 하면 곧 돈이 없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미국 버니 샌더스 열풍에 충격과 염려를 금하지 못하시었다. 모름지기 신자유주의 시대의 선거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줄의 원천인 부자 집단의 권력과 기득권을 확인해주는 장이었는데, 이 같은 거룩하고 존엄한 선거의 의미와 가치에 샌더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박동진은 전대미문의 미국 발갱이 샌더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각하의 핵심 메신저 현기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현기환은 즉각 샌더스에게 찾아가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언젠데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사회주의냐 라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샌더스가 했다는 최고부유층 15명이 하위 40% 국민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체제는 뭔가 잘못됐다고 외쳐야 하고, 아이들의 급식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국에서 만약 꺼낸다면 곧바로 내란 음모 혐의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 당신 같은 빨갱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반공정시대에 입각해서 중국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지? 패스. 요새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대면서 부자들을 욕하고 있는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마저 그 지랄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자본가는 물론 그 자본가의 설현, 해리와도 같은 존재인 박동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해 마땅하다. 이러한 박동지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샌더스의 말로 하는 테러 행태를 보더라도 버니 샌더스법, 즉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샌더스는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잘 참고 있는 대한민국과 앞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도발이 아니라면 그 망언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실로 개탄스러운 것은 100년 전의 여성은 투표도 못했는데 싸워서 그 투표권을 쟁취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도 못한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미국처럼 돈 쓰고 시간 들여가며 투쟁하지 않고 한 큐에 달성했다. 그 여성 대통령, 즉 박동진은 쿠데타를 획책한 군인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샌더스는 내란 범죄자의 생물학적 딸, 아니 내란 범죄자의 정신적 아들인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덜치며 말로써가 아니라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눈빛만으로도 영구히 정권을 이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겠지만은 지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내륙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일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연휴 첫날인 토요일부터 설날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남부 서해안에도 토요일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설날 오후 늦게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최강욱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권력의 더러움, 검찰의 추잡한 민낯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무성이 보고 읽었다는 찌라시와 조응천이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찌라시의 차이, 그리고 그 찌라시를 두고 자칭 공익의 대표자 검찰의 행태와 처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네, 김무성은 무혐의, 조응천은 기소, 이렇게 서로 다른 처분을 했었죠. 이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불행한 거다. 세상에 자기의 생일 선물 돌려보낸 핑계를 부하에게 똥바가지 씌우는 걸로 빠져나가려는 화상이 다 있으니,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35%의 든든한 백이 있다지만 이쯤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일만 남아야 정상이다. 그저 불쌍한 건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저런 것들이 어른이란다. 네, 조간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